자, 이제 갑시다. 시간 됐죠? 한명회사 들어갈게요. 자, 한명회사 178조고요. 이제 정관의 작성입니다. 자, 회사 설립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특히 주식인 경우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정관 작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출자입니다. 세 번째가 임원 선임이에요. 근데 정관 작성으로만 끝나는 회사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정관 작성으로만 끝나는 게 한명 합자예요. 왜냐하면 출자는 왜 안 되죠? 모한 사원은 뭐와 뭐를 출자할 수도 있죠? 신용과 노무를 출자할 수 있어. 노무는 회사가 운영되면서 내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해. 그리고 임원 선임이 왜 없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사원이 곧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유책부터는 출자를 해야 되고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 집행자라는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한명합자는 정관 작성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보니까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2명 이상. 한명 합자는 무조건 2명 이상 있어야 되죠. 2명 합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책부터는 1인 회사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건 한명 합자 다 적용되는 개념이죠. 자, 문제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인데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어느 회사 규정을 섞어버린 거예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규정을 섞어버린 거예요. 주식과 유한은 똑같습니다. 주식과 유한은 똑같이 공증인의 인증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막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대로 적용되는데, 자, 주식회사는 예외가 있죠. 뭐가 있죠? 어떤 회사는 안 받아도 돼요? 소규모 주식회사. 소규모 주식회사는 어차피 다 몇 명 안 돼. 그래서 다 알아. 소규모 주식회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요? 유한회사가 특이해. 유한회사 자체가 소규모 폐쇄적인 주식회사거든요. 그런 성격인데 유한회사도 똑같이 소규모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작성이, 그러니까 공증인의 인증을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9조죠. 정관의 절대적 기준사항인데 실제 시험은 이제 5가지 회사 유형을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회사 유형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자, 정관의 절대적 기준사항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많은 내용을 잘 정리하려면 비교를 해야 되고요. 또 비교하면서 우리가 분류만 잘하면 암기하지 않아도 웬만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한명인데요. 한명은 7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그 한명이 6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지금 6가지를 우리가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기본사항이에요. 기본사항이 3가지인데 이건 어떤 회사든 다 적용이 돼요. 어떤 회사든 다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회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출자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출자. 그래서 출자 관련 사항이 들어가줘야 돼요. 출자 관련 사항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회사는 실제 사람이 아니죠. 그 회사를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관련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람 관련 사항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를 기타로 분류하면 돼요. 기타로 분류하면 되죠. 자, 그러면 기본 사항에 거기에 179조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 너 이름 뭐니? 상호. 왜 태어났니?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그 다음 하나가 너 어디에 사니? 본점, 소재지. 이 3가지는 어떤 회사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자 관련한 사항이 있나요?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에 이제 사원의 출자 내역이 들어가죠. 사원의 출자 내역이 들어갑니다. 출자 관련한 사항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출자 목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평가 기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평가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자, 이 평가 표준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평가 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돈으로 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뭘 할 수가 있죠? 출자를 신용이나 노무로 할 수가 있어. 그 신용이나 노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평가 표준. 예를 들어 하루당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잡을 수도 있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사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죠. 사원의 인적사항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정관, 연월이 들어갑니다. 정관의 연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일단
한 명을 먼저 틀을 잡고요. 이제 나머지는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개념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합자가 있겠죠. 합자는 지금 한 명을 준용합니다. 그대로 준용하는데, 준용을 그대로 하는데 뭐가 달라질까? 자, 여기다가 얘는 지금 사원의 종류가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가 있어. 무한도 있고 유한이 있으니까 무한인지 유한인지를 표시해 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무한인지 유한인지를 표시해 줘야 돼요. 요거 차이가 있죠. 요게 지금 270조입니다. 270조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죠. 자, 270조 가시면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70조 가시면 몇 조를 끌고 오죠? 자, 179조를 끌고 오죠. 끌고 오면서 뭐를 기재하라고요? 자, 무한인지 유한인지만 기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책으로 합니다. 유책. 유책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고요. 조문은 몇 조냐면 287조의 3이에요. 287조의 3을 한번 가볼게요. 한 번에 우리가 다 비교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111페이지에 287조의 3이고요.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거기에 쭉 들어가 있는데, 자, 보니까 당연히 목적 나와야 되고, 상호 나와야 되고, 본점의 소재지 나와줘야 되죠. 1호, 2호, 그 다음에 5호 들어가 있죠. 그대로 연결돼 있고요. 뭐 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개가 추가가 되는데요. 뭐가 추가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살짝 뭐가 들어가냐면, 요때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를 해요. 사원이 뭐 한다고요? 경영을 해요. 이제부터 유책부터는 뭐가 등장한다고요? 사원이 아닌 자도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영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업무 집행이에요. 업무 집행자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업무 집행자가 들어가요. 업무 집행자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추가되는 게 보면 자본금의 액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집행자의 성명, 그 다음에 주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법인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유일하게 업무 집행을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가 법인이 들어와 있는 게 유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디테일한 거 보면 2호에 보시면 2호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다라고 되어 있고 가격을 가액이다라고 했는데 평가 표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유는 뭘까? 유책은 이제 무한이었기 때문에 뭐의 출자가 안 돼요.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평가 표준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평가 표준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으로 가보면요. 유한은 8가지죠. 8가지고요. 유한이 7가지예요. 유한이 7가지인데, 자, 유한은 이제 뭐가 처음 나오냐면,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처음 나오는 게 한 좌당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분율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지분율 개념이 등장을 해요. 요게 지금 543조예요. 지분율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43조 한번 가볼게요. 교재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자, 거기 이제 2항의 1호 보면 3개를 그대로 갖고, 3개가 지금 목적 상호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본점의 소지 따로 있죠. 본점의 소지 밑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의 성명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자본금 있죠. 자본금 있고요. 그죠? 자본금 있고. 자본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6개에다가 2개를 더해버리면 7개가 되잖아요. 그죠? 7개가 되는데 뭐가 없어요? 정관연월일이 없어요. 정관연월일. 정관연월일이 빠지게 된다. 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8가지예요. 8가지고요. 자, 289조입니다. 289조 한번 가볼게요. 289조. 거의 이제 정관은 회사 시작할 때 제일 앞에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가면 이제 289조 있죠. 289조에 보니까 이제 8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사원의 출자 목적이 아니라 얘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설립 시, 그러니까 발행 예정 주식 총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없고요. 그죠? 사원 출자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당 금액 들어가고요. 그래서 출자 관련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얘가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관련해서는 이제 얘가 발기인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발기인 인적사항. 그죠? 발기인 인적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공고 방법이 나옵니다. 공고 방법. 요게 8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비교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지금 시험에서 이게 같이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정관이랑 또 뭐랑 연결이 돼요? 정관의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도 기재가 돼요? 등기에도 기재가 되잖아요. 주식회사만 딱 보면 여기에 등기에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빠지죠. 뭐가 빠지죠? 얘가 빠지죠, 얘가. 발기인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현재 자본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요 두 가지가 빠지죠, 그죠? 그냥 요걸 한번 외우시면 돼요. 6가지는 다 등기에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명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직접적인 문제를 여기서는 안 나와. 세무사 시험에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는데, 자, 먼저 1번. 회사는 상행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178조 2인 이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2번. 이게 맞나요? 자, 사원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출자 목적이 들어가줘야 돼. 그죠? 그래서 사원은, 자, 그게 돈이 아니어도 적어도 뭐는 해야 돼요? 무한 사원이면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출자를 해야지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사원. 출자를 해야지만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의 밑에 180조 가시면 이제 설립의 등기고요. 설립의 등기는 이제 가볍게 보셔도 돼요. 가볍게 보셔도 되고, 이건 주식회사에서만 정리하면 되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보셔도 되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여기서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이거지. 정관 연월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굳이 정관에만 있으면 되지. 굳이 등기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86페이지에 거기 2까지 보면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 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은 이제 정관과 연결되는 거고 3번, 4번, 5번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등기에 기재하면 된다. 그래서 주식회사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1조 갈게요. 세무사 시험 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무사는 지금 4회 정도 나왔습니다. 4회 정도 나왔는데 문제 한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냥 한번 집중력을 좀 들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자, 모든 회사의 설립 등기사항은 동일하다. 맞을까요? 당연히 틀리죠. 회사 유형이 다르면.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성명은 등기해야 되지만 그 외의 사원의 성명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사원은 다 등기사항입니다. 회계법인은 무슨 회사를 준용한다라고 했죠?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를 준용하기 때문에 회계사들, 저 같은 파트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에도 들어가 있고 정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대표이사와 차이는 뭐냐면 주소는 대표이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이사만 들어가고 사원은 어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안 들어갑니다.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나온 적은 있다. 자, 근데 주식회사에 준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은 좀 정리를 꼼꼼히 해야 되고 등기는 조금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181조 갑니다. 지점 설치의 등기입니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된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지점 등기 규정이 다 빠져버렸죠. 예전에는 본점 따로 지점 따로였는데 이게 빠져버려갖고 당연히 이제 본점이 되는 것이고 기간이 다 2주니까 할 게 없죠. 상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 등기입니다. 본점 지점의 이전 등기인데 거기서 자, 1항을 주의해야 돼요. 1항. 자, 1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세요. 틀리게 나온다면. 틀리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새 소재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예요. 옮기기 전에 소재지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옮기고 나서 해도 되고 둘 다 선택이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항은 상식인 거죠.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자, 이전하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81조, 182조는 세무사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세무사는 제가 201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후부터. 자, 그다음에 이제 183조입니다. 변경 등기고요. 자, 180조 각 호 예상이 변경되었을 때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는 나온 적이 없고요. 세무사는 조문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3조의 2입니다.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입니다. 사원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에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뒤에 우리가 주식회사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사의 직무정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84조 중요하죠. 184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설립무효, 그 다음에 취소의 소송입니다. 설립무효 소송, 취소 소송인데요. 자, 설립무효와 관련해서 소송의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자, 설립 무효, 취소를 하게 되면 결국 무효가 되죠. 무효 관련한 소송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설립 부존재 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립 무효 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설립 취소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의 소송이 있는데, 설립 부존재 확인은 이제 아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중대 하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실제 아무것도 안 하고 등기 서류를 조작한 거죠. 자, 설립 무효 확인은 뭐냐면 이제 객관적인 하자예요. 실체는 있는데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해요.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 거고요. 설립 취소는 실체는 있는데 주관적 하자죠. 자,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건 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고요. 주관적이라는 거는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뒤에 가서, 자, 요거는 이제 법에는 없지만 이제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법에는 없지만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고, 얘는 둘 다 이제 법에 다 있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주식회사는 이게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주제예요. 얘는 잘 안 나오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86페이지 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송입니다. 자,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하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식회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식회사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주식회사는 주이감이에요. 주이감. 주식회사는 주이감이에요. 그죠? 무효하기는 주이감이에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주주, 이사, 감사. 주주, 이사, 감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명이사는 누가 없어요? 이사가 없어요. 그죠? 사원이 이사예요. 업무 집행 사원이에요. 감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사원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해서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 이건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근데 취소는 주식회사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취소권 있는 자가 누굴까? 제가 밑에 넣어놨죠. 민법에 해놨죠.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설립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민법 제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아까 거기에 들어있지 미성년자, 뭐 성년 후견 개시가 된 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또는 착오로 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이제 민법의 내용이니까 안 나오고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세 가지가 나오죠. 하자,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누가 할 수 있느냐,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87페이지 자 1번. 설립무효 소송 누가 제기할 수 있다고요? 회사 사업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도 아니죠. 그죠?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의 2번. 회사 설립의 취소는, 자, 설립의 취소인지, 그 다음에 무효인지 잘 보셔야 되죠.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였어요? 사원이었어요? 자였죠. 취소권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자에 한해서 회사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죠. 소위 원인이 된다. 이 얘들이 뭐라고요? 취소권 있는 자죠. 취소권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소권 있는 자를 표현해 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5조인데요. 185조. 185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오답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자, 오답으로 나온다면 뭐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원과 회사라고 돼 있죠. 대부분의 소송은 다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입니다. 소송의 피고가 누구라고요?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원도 들어간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설립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취소입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요건이죠. 자, 그러면 184조와 185조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84조와 185조의 관계. 원래 184조가 뭐라고 했죠? 원고에 대한 자격을 설명했는데 185조에서 또 원고의 자격을 더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채권자는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도 취소를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건부죠. 그래서 185조는 조건부고요. 184조는 취소권 인정자는 그냥 되는 것인데 185조는 상황이 이럴 때는 채권자도 하게 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가 뭐였죠? 사원이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죠? 쉽게 얘기하면 사원이 채무를 빼먹으려고, 그죠? 빼먹으려고, 그죠? 돈 안 주려고 어떤 식으로 피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빌릴 걸 회사를 설립해 놓고 빌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번 한번 문제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건 거의 뭐 그 조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세무사 문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무사는요, 이 조문이 5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불러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듣고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원이 채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똑같죠, 조건이. 자, 채권자는 회사만을 상대로 해서 회사의 설립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사원과 회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회사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그나마 문제가 좀 힌트를 줬죠. 무슨 단어를 썼으니까. 만을이라는 표현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힌트가.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6조입니다. 전속관할. 그 다음에 187조 둘 다 같이 한번 보면 자, 전 2조의 소송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관할해 전속한다. 그죠? 소송을 아무나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있는 본점 소재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딴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7조 소제기의 공고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공고해야 됩니다. 설립 무효의 소, 설립 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된다.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이건 그냥 문제, 회계사 문제는 없지만 세무사 문제가 딱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속관할이 중요할까요? 회계사한테 이런 게 중요할까요? 실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계사한테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예요? 감사 업무죠, 감사 업무. 감사 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감사 업무를 하려면 우리가 감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감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가로 기재하는 사항 중에 뭐냐면, 전속관할이 들어갑니다. 전속관할이 들어가는데, 이 전속관할을 왜 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회계법인은요, 저희 회계법인은 어디에 있냐면, 삼성동에 있어요. 삼성동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 대상 회사는 어디냐면, 제주도에 있어요. 자, 소송을 어디서 제기해야 돼요? 감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서 어디서 제기해야 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계사들이 계약서를 쓸 때는 여기에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으로 써버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중앙지방법원으로 적어버려요. 그러면 간혹 이제 회사에서 그걸 바꿔서 와요. 제주도로 바꿔서 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제주도에서만 소송을 한다면 계속 내려가야 돼. 변론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양당사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얘는 지금 회사를 혼자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채권자라면 채권자 자기의 주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주소? 회사의 주소지가 있는, 본점 소지가 있는 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88조 상식입니다. 여러 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병합 심리입니다. 자, 그 다음 189조죠. 자, 189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89조 중요합니다. 하자 보완 등과의 청구의 기각입니다. 189조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왁구를 잡아서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189조인데, 여러분 379조 한번 가보세요. 379조. 주식회사인데요. 자, 379조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법원에 뭐라고 돼 있죠?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제일 먼저 아까 우리가 직권으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으로 이제 재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직권과 재량의 차이는 뭘까요? 자, 직권의 의미는 뭐냐면 신청을 안 해도 이런 뜻이에요. 신청을 안 해도 법원이 아예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재량은 뭐냐면 신청을 했는데 그냥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자, 청구를 했는데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기각을 아예. 기각을 시켜버린 건데 아예 기각시켜버린 거고, 이건 신청 안 해도 나라에서 받아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각이요. 그죠? 하자 보완 없이 기각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자 보완이 되어야 하자 보완이 되면 기각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요 하자 보완 여부와 상관없이 기각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봤던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379조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보완되면 기각되는 게 뭐냐면 요게 189조예요. 189조예요. 자, 그래서 379조가 아까 봤던 게 뭐냐면 총회, 결의, 무효소송이에요?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입니다. 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도 취소가 무효보다 좀 경미하죠. 189조가 이제 하자 보완 등의 청구의 기각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아예 재량이란 말이 제목에 들어가 있고, 얘는 제목에 재량이란 말 자체가 없는데, 이 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 아까 봤던 이제 주주총회가 있고요. 요 규정을 두 가지 규정에서 준용을 합니다. 어디서 준용하냐면 우리 모집 설립할 때 무슨 총회가 있죠? 창립총회가 있죠. 그 다음에 총회가 있는 회사 유형 또 뭐가 있죠? 유한이 있죠. 유한의 사원총회에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섞어서 문제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하자가 보완되어야 기각된다라면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보완되면 기각되는 게 이제 189조인데, 이 189조가 뒤에서 엄청 준용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계속 준용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이제 보고 있는 게 설립, 무효, 취소 소송에 이제 적용됐고요. 여기 지금 189조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계속 준용이 됩니다. 뒤에서 준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병, 그 다음에 분할, 합병, 분할, 무효소송. 분할 합병이죠. 분할 합병, 무효소송. 그 다음에 주식 교환, 주식 이전, 무효소송. 주식 교환, 주식 이전, 무효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자 감자, 신주 발행. 그 다음에 감자 무효소송. 여기에 준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알아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요. 자, 기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87페이지 보시면은 87페이지에 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 무효의소, 설립 취소의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379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조문을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 기억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379조 다시 한번 가볼게요. 192페이지인데요. 설립 결의 취소의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데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두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왜 하자의 보완 내용이 없지? 얘는 왜 하자의 보완 내용이 없을까? 원래부터 소송 자체가 너무 경미한 거야, 보니까. 들어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별게 아닌 거야. 어차피 얘가 예를 들어 주총에 참석했어도 1%밖에 안 돼. 근데 주총에서 막 90% 통과가 돼버렸어. 얘가 어차피 주총에 참여해봤자 반대표를 던져봤자 어차피 얘다가 소송, 그러니까 그 안이 승인이 되는 거야. 가결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뭐 하자하고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하자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뭐 하자가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 하자가 보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기각을 시키는 거야. 느낌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189조와 379조를 기억을 하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8페이지 갑니다. 자, 문제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총회 취소 결의는 뭐라고요?
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얘는 원래부터 내용 자체가 별로 보니까 되게 경미해. 그래서 얘는 하자의 보안과 상관없이 그대로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세무사 시험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세무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도 나왔어요. 요거에다가 뭐를 붙여서 나왔냐면 비슷한 문제로 나왔는데 이사해임 소송이 나왔습니다. 이사해임 소송이 189조 준용되냐라는 건데 일단은 준용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보세요. 설립무효나 이런 것들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죠.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데 이사해임은 그 이사해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니고는 하자 보안 등 청구 기각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준용 규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뒤에 가서 중요해집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지금 몇 년도죠? 25년이잖아요. 세무사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이제 비싸게 끌고 와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조죠. 190조 판결의 효력이고요. 자, 얘도 뭐죠? 얘도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뒤에 가서 주식회사 얘를 다 준용을 해요. 소송이 나오면 얘를 다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하는데 자 보세요. 원칙인데 설립무효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세효라고 합니다. 그죠? 대세효가 없으면 난리 나겠죠? 소송을 막 주주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할 수가 있어. 한 명이 승소했으면 그걸 끝나는 거야. 다 100명한테 이제 소송 못 걸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상식적인 거고요. 자, 그러나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과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소급표다. 그죠? 지난 거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회계상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죠? 전진법이에요. 전진법. 전진법을 가겠다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인데 뒤에 가서 이 190조를 대부분 준용하는데 어디서 단서는 준용하지 않아요? 단서를 준용하지 않는 쪽. 자, 여러분 앞글자 한번 볼게요. 앞글자. 자, 앞글자 1페이지 보시면 9번 보세요. 9번. 자, 9번에 보시면 무효 판결 시 소급표가 적용되는 사항이죠. 다시 말해서 본문만 준용이 돼요. 본문만 적용되는데 딱 두 가지가 있죠. 소주 안주는 감자죠. 거기에 소는 소급표고요. 소주 안주는 감자인데 요때 주자가 주주총회의 결의 하자 소송이에요. 세 가지 다 들어가요. 부존재, 그 다음에 무효, 그 다음에 취소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자 소송입니다. 자, 왜 이 두 가지는 소급표가 적용될까요? 여러분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소급표에 무효예요. 신주 발행은 불소급이에요. 왜? 신주 발행하고 나면 배당도 있고 주식만 사고 팔고 난리가 나. 그걸 다시 되돌리긴 힘들어. 근데 감자는요. 주식을 다 죽여버렸죠. 주식을 죽여버린 상태니까 그 이후에 거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결의 소송은 당연한 거예요. 결의를 해서 취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결의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됐는데 이걸 만약에 불소급해버리면 결의 내용을 취소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사가 다 선임되고 이사가 다 뭔가를 다 해버렸어. 5년 지났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소급표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는 자, 소급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8페이지 다시 자 191조 패소 원고의 책임이에요. 자, 설립무효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데에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대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죠. 몇 조에서 예외가 있을까? 자, 하나 적어두세요. 405조 2항. 405조 2항은 중과실이 제외됩니다. 중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215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주식회사에서 중요한 소송 중에 하나가 대표소송이 있죠. 대표소송이 있는데 거기 405조 제소주주의 권리 의무 있죠. 거기서 2항 읽어보세요. 거기에 중과실이 들어가 있어요? 악의만 들어가 있어요? 악의만 들어가 있죠. 악의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외예요. 왜 대표소송은 중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회사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한 거니까. 나를 위한 소송이 아니에요.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주주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소송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악의만 했다. 그래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88페이지 갈게요. 자, 88페이지에 가시면 192조입니다.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입니다. 설립무효 판결, 설립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죠. 태어날 때도 등기했으니까 이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등기해야 되고요. 자, 193조 상식적인 내용이고 설립 무효 취소 판결의 효과입니다. 설립 무효 판결, 설립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 이제 접어야죠. 그래서 해산의 경우에 준해서 청산 절차를 해야 되고, 자,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기타, 그 다음에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94조 갈게요. 194조. 설립 무효 취소와 회사 계속입니다.
자, 설립무효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그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를 개소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웬만하면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에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빼고 회사를 살려나가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229조 2항과 3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돼 있어요. 해상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 문제 나왔네요. 1번 확인해 볼까요? 자, 거기서 표현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정됐더라도 회사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안 죽이고 그 사람 퇴사한 걸로 보고 살려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규정의 의미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절 보세요. 회사의 내부 관계입니다. 자, 한 명 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해서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규정을 준용할 때 우리 뒤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195조죠. 195조인데 이게 준용법규잖아요. 준용법규인데, 자, 여기에 이제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뭘 준용한다고요? 민법에 조합 규정을 준용해요. 조합 규정을 준용하는데 내부 관계, 외부 관계 전부 다 아니면 내부 관계만. 내부만 준용을 하죠. 내부만. 왜? 얘는 법인이니까 법인과 조합을 외부 관계를 준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부만 준용을 하죠. 자, 그런데 한 명은 어떤 회사에 또 준용이 돼요? 어떤 회사에 준용이 될까? 한 명은 합자에 준용이 돼요. 합자에. 합자에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관계에 준용되겠죠? 내부 관계에 준용이 돼요. 자, 그런데 외부 관계에 준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합자. 자, 105페이지 가볼게요. 105페이지에 269조입니다. 자, 합자의 사연은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여기에 내부 관계라고 한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얘는 내부, 외부 다 준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하더라도 무한 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 사원만 적용이 안 되는 건 별도의 규정, 유한을 적용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준용이 돼요. 어떤 회사에 준용이 될까? 남아있는 회사 중에. 유한이 될 수가 있을까? 없지. 주식이 될 수 있을까? 없지. 그래서 유책이 준용이 됩니다. 유책이 준용이 되는데요. 준용 한번 볼까요? 자, 116페이지 갑니다. 287조의 18 보세요. 유한 책임회사의 관계, 자, 유한 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자, 한 명회사에 뭐가 적용된다고요? 내부 관계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외부는 적용할 수가 없죠. 왜? 외부에 대해서는 얘는 전부 다 유한 책임, 얘는 무한 책임이잖아. 그래서 이 그림의 왁구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이 왁구가 중요합니다. 비교를 해서 계속 암기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89페이지 195조입니다. 준용법규. 한 명 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해서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가 이제 하나밖에 없네요. 1번 풀어볼게요. 1번. 자, 제가 왜 1번의 문제를 195조에 넣어놨냐라고 하면 거기에 자, 민법의 조합 규정이 있죠. 한번 보세요. 실제로 한 명에서는요, 무한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민법에 있기 때문이에요. 민법 703조의 조합에 의해 보시면 2항에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무를 하려면 출자 이행이 완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출자 완료 자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6조입니다. 좀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죠? 매출 채권, 돈 받을 것, 대여금 채권을 출자한 거예요. 자, 그 채권이 변제기에, 그죠? 돈을 받을 때가 됐는데 못 받은 거예요.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진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뭐도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그죠? 그 돈이 안 들어와서 물건을 사기로 했었는데 그 돈을 못 줘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졌어, 회사가. 그러면 그것도 책임져야 된다. 이자도 내고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대로, 자, 세무사 시험에 그대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회계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조 보세요. 지분의 양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인적회사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의결권이에요. 의결 기준, 그죠? 어떤 결의 기준이 나오거든요. 뭐 총동의, 그 다음에 과반수,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7조입니다. 지분의 양도입니다. 지분의 양도. 자,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양도하지 못한다. 자, 옆에다 하나 적어둘까요? 앞 글자 27, 앞 27이라고 하나 적어두세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적회사 의사결정인데 물적회사인 경우에 그냥 다수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적회사 의사결정인데, 자, 원칙과 예외인데, 자, 원칙이 과반수일까요? 총동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뭔가 운영을 하려면 총동의가 편하겠어요? 과반수가 편하겠어요? 과반수가 편하죠. 총동의해버리면 이건 무슨 공산당이에요. 과반수예요. 그럼 과반수니까 예외가 뭐가 돼요? 총동의예요. 다른 사원의 동의는 본인도 포함이니까 총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총동의가 되는데 이 총동의 사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 27을 보면, 자, 27을 보면 한번 가볼게요. 3페이지에. 자, 인적회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결의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양도 들어가 있나요? 양도, 그 다음에 대표사원 결정, 경업 겸직 승인, 그 다음에 대표사원 결정, 그 다음에 총동의, 특별. 물적회사의 특별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총동의를 필요한 거, 정관 변경, 해산, 합병, 유형 변경 이런 것들은 총동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 양도는 좀 예외가 있죠. 지분 양도는 예외가 있는데 합자인 경우에는 사원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무한도 있고 유한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무한 사원의 총동의만 얻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책인 경우에, 자, 업무 집행 사원도 있고 비업무 집행 사원이 있을 때 비업무 집행 사원은 거의 합자 회사의 유한 사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 집행 사원의 총동의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분의 양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뭔가 과반수가 나왔어. 무조건 틀렸어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287조의 8을 한번 가볼게요. 287조의 8. 자, 287조의 8을 가시면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라고 2절에 있고요. 287조의 8에 지분의 양도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1항이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뭐랑 똑같아요? 한명이랑 똑같죠. 근데 2항에서 예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항은 뭐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그죠? 비업무 집행 사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합자회사 유한 사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 같으면 무한 책임 사원이 전부 동의하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근데 또 그러나, 그죠? 다만 업무를 집행 사원이 없으면 모두 다 지금 사원은 전부 다 비업무 집행 사원이 돼버려요. 그때는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1번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지분 양도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과반수가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89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자, 89페이지에 197조 1번은 맞나요? 자,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198조 갈게요. 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예요. 자, 제목은 경업의 금지인데 뭐까지 될 것 같아요? 경업 겸직의 금지예요. 그죠? 자, 이건 주식회사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를 잘 아시면 돼요. 차이를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 397조라고 좀 해두세요. 397조. 주식회사랑 비교해서 정리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규정이니까, 주식회사에서. 자, 1항.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지금 뭐죠? 양도경 대표인가요? 양도경 대표죠. 양도 위에 나왔고요. 밑에 경업 나왔죠? 경.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전원의 동의죠. 결국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원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뭐가 될 수 없다고요?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입니다. 그러면 뭐는 될 수 있다고요? 유한책임 사원 될 수 있고 상업사임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항은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자, 위반을 했으면, 그죠?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면
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거 볼 수 있고 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해서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3항의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익은 배상하고 이익은 주고 돌려주고 또 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사항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사항을 뭘 주의해야 될까? 사항을 뭘 주의해야 돼요? 1항과 사항을 비교해야 되죠. 경업을 할 수 있어 없어는 다른 사원의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업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경업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개입권 행사할까 말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영의 일부야. 그래서 과반수야. 그래서 하나는 전원이고 하나는 과반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항에 또 하나 주식회사의 차이가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 언제까지 이거 그죠? 개입권 행사할 수 있냐라는 건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년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인적회사는 뭐라고 돼 있죠? 안날로부터 2주입니다. 안날. 그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누가 안날이냐 이걸 이게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년만 적용되고 인적회사는 안날로부터 2주간 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동시에 정리해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90조 갑니다. 90페이지에 199조 갑니다. 사원의 자기거래요. 자,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 민법 12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 이거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이제 금지 또는 이제 제한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 겸, 사, 자예요. 그죠? 요게 뭐죠? 경업, 금지. 얘는 겸지, 금지. 요건 뭐죠? 사업기회, 유용 금지예요. 여기 이제 자기거래, 금지. 근데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만 적용되고요. 인적회사는 없어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허용하는 요건이 주식회사와 인적이 좀 달라요. 자, 다시 말해서 인적회사.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경업 겸직이 더 엄격해요? 아니면 자기거래 금지를 풀어주는 게 엄격해요? 양도경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더 엄격해요? 경업이 더 엄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소로 본다면 더 뭐를 중하게 보냐면 경업 겸직 금지를 더 엄격하게 봐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자기거래는 과반수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유한회사로 가면요 이렇게 돼요. 유한회사로 가면 거의 평행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겸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자기거래가 있습니다. 자기거래. 그래서 이 자기거래는 살짝 이제 좀 나눠지죠. 얘는 원래 뭐냐면은 이제 총회 보통결이고요. 얘 자기거래는 이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감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감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가 있으면 이제 감사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감사가 없으면 이제 총회 보통결의예요. 주식회사는 이사회인데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니까 총회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주식회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잖아요. 주식회사는 오히려 이게 반대로 돼요. 여기에 겸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업기회 유용, 그 다음에 자기거래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얘는 뭐라고 돼 있죠? 이사회 결의고요. 얘는 뭐라고 돼 있죠? 이사 몇 분의 몇 이상? 3분의 2 이상.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결의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 199조 사원의 자기거래고요.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4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적용할 수가 없죠. 이건 회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맞는 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200조 갑니다. 200조. 업무집행의 권리 의무인데 업무집행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두 글자로 경영입니다. 경영. 자, 1항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되면 반대 해석하게 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권리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특정인에게 특정 사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각 사원의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라고요? 업무 집행 중지 청구권입니다. 각자가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각자가 다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각자가 뭘 걸 수 있다고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업무행위 중지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집행 자, 원칙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각 사원에 있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정관에 정한다면 특정 사원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사원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사원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원은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업무 집행 중지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중지할 건지 진행할 건지는 과반수 결의해야 합니다. 경영의 일부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00조의 이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직무집행자를 보면 되고요. 직무대행자. 그 다음에 201조 보시면 201조랑 연결서에서 가는데 자, 1항 정관으로 사원의 1인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200조와 201조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조 1항이 201조 1항으로 받는 거예요. 정관으로 사원이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다음 2항 보시면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한다. 아까랑 비슷하죠. 그죠? 총사원이 업무집행을 하게 되면 총사원의 과반수, 그 다음에 일부가 하게 됐을 때는 일부의 과반수 이렇게 가는 건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러면 1번 확인해 볼게요. 201조 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사원 전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다라는 거 거기에 틀렸죠.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앞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사원의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는 뭐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에 따라 사원의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이 일부를 하려면 정관의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건 상식이죠. 경영을 제대로 가려면 이게 총동의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다 과반수로 가야 돼요. 과반수. 다수결 원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이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가서 뭘로 잘 정리하면 돼요? 공동대표이사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03조 볼게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입니다. 지배인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지배인은 식당이나 호텔밖에 안 쓰는데 지배인을 훨씬 더 잘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점장이에요. 지점장. 그죠? 지점장, 본부장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203절 읽어보시고 어떤 규정을 잘 봐야 돼요? 어떤 표현을 잘 주의해야 될까요?
자, 총사원의 과반수는 맞는데, 왜냐면 이것도 경영의 일부니까 사람을 그죠? 자리를 안 치는 거잖아요. 경영의 일부라고 보는데,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제가 파란색 표시는 안 했지만, 업무 집행 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죠? 업무 집행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 사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 집행 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때문에 이 별도의 규정이 있다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 명 회사의 경우에 지배인의 선임과 임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총사원은 우리가 뭐였더라? 양도경 대표 특별이에요. 여기 양도경 대표 특별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4조입니다. 정관의 변경입니다. 정관의 변경. 주식회사의 정관의 변경은 무슨 결의사항? 특별 결의사항이죠. 그죠? 자, 양도경 대표는 특별 결의사항이죠. 그죠? 특별 결의사항. 그러니까 얘는 총동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1번, 2번은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자, 2번 풀어볼게요. 2번. 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입니다.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 1번에는 그냥 등기라고 해서 틀렸고, 2번에는 정관의 기재다라고 했는데, 자, 결국은 얘들이 뭐냐면 3번이죠. 정관을 변경하면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정관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원. 사원을 변경하려면 뭘 변경해야 된다?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사원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05조입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고요. 자,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죠? 업무집행사원의 경영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경영권을 뺐는데, 자, 그래서 1항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미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서 업무집행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직권 없죠. 우리 직권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은 당연히 본점 소재시다. 그게 206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외부 관계부터 들어갈게요.